자, 오늘 배울 내용은 간단히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배출가스 제어 장치입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세부적으로는 배출가스의 제어 장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배출가스가 뭐라는 것만 그냥 간단하게 할 겁니다. 저희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삼원 촉매 장치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후처리 장치, 요즘들 뭐 많이 SCR이라든가 뭐 DPF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출가스 이제 측정하는 거 검사하는 방법에서 실제로 동영상을 영상을 녹화를 했어요.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배출가스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출가스 제어 장치 개요입니다. 개요인데요. 보시면 오늘날 3대 공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항상 연초에 되면 봄에 되면 우리가 미세먼지, 황사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뭐 특히나 디젤 차들이 주범으로 해서 많이 전에는 클린 디젤이라고 항상 정부에서 육성을 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 이런 문제 때문에 디젤을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가스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이러한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장치가 의무적으로 모든 차량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출가스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3대 공해라고 해서 보시면 뭐 대기 오염이 일단 우리 가장 민감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 대기 오염이죠. 그래서 항상 마스크,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만 요거 전에는 항상 봄철 되면 우리가 항사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거 쓰고 다녔는데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 오염이 또 있습니다. 수질 오염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도로에서 차가 주행하다 보면 각종 뭐 타이어 가루서부터 해갖고 뭐 배기가스 거기 나오는 그런 뭐 P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로에 떨어지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뭐 하천에서 수질 이쪽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소음. 자동차가 주행하다 보면 소음이 생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갔죠. 네. 그다음에 요 화면은 이건 2018년도에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환경 오염이 대기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없애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가별 대기 오염 순위의 경우가 2018년 기준입니다. 세계에서 27위 되어 있고요. 도시 기준, 우리나라의 도시 기준으로 하면 안성이 30.4 마이크로그램이라 갖고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이 아무래도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울은 우리가 23.3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 20.7. 그래서 이런 서울이 579위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596위로 마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저희 나라도 배출가스가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출가스라든가 대기 오염을 줄이도록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출가스의 종류에는 우리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일단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보시면 배기가스라고 그러죠. 배기가스라는 거기에 질소와 수증기, 물입니다. 우리가 이 촉매에 의해서 물이 H2O가 나오기 때문에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에 가장 흔하게 겨울에 보시면 머플러 차가 오르막길 올라가다 보면 머플러에 대해서 물이 이렇게 주주주 떨어질 겁니다. 아니면 하얀 연기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기가 나온다 그러면 수증기가 나오는 건데 그게 오일이 타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차가 연식이 오래되고 오일이 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차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오일 타는 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차들이 많이 운행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더 수증기 때문에 하얀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83%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그다음에 질소산화물이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머플러에서 나오는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을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연료 증발가스가 있습니다. 연료 증발가스. 이거는 뭐냐면 증발가스는 우리가 딱 나올 때가 연료 계통밖에 없어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연료 탱크입니다. 연료 탱크. 그래서 연료 증발가스는 100% 탄화수소입니다. HC인데요. 이게 휘발유 화학식입니다. 우리 가솔린 화학식이 HC입니다. 거기서 100%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룸에서 이렇게 새는 가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블루바이 가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미연소 가솔린, 가솔린과 공기 혼합해서 여기서 새는 것들이 한 80에서 90%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소에서 새는 연소가스에서 새는 게 한 10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일산화탄소입니다. 우리 일산화탄소인데 이게 인체에 가장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걸 연탄가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탄가스. 근데 지금 연탄 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이게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연료가 연소 실내에서 불완전 연소 시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일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산화탄소가 인체에 들어오면, 혈액에 들어오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반응해서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인체에 아주 유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CO를 인체에서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헤모글로빈하고 빠르게 얘가 결합이 됩니다. 예, 일산화탄소가. 그러면 신체 각부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을 얘가 막아요. 그다음에 산소 부족 증상이 나죠. 심하면 이제 중독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0.15%의 CO가 일산화탄소입니다. 함유된 공기 속에서 1시간 이상 있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실습할 때도 이 배기, 환기 시설 꼭 해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이 시동을 걸고 오래 있으면 이런 일산화탄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환기, 오염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 우리가 휘발유입니다. 가솔린. 그래서 탄화수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발생되는 원인이. 그래서 블루바이 가스가 첫 번째가 있고요. 블루바이 가스는 보시면 연소실 내 혼합기가 미연소된 상태로 실린더와 피스톤, 간극 사이로 누설 돼갖고 어디 크랭크 케이스, 그러니까 크랭크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오일팬이라고 했어요. 밑에 하부에 있는 오일팬, 오일이 담겨 있는 그쪽은 오일팬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크랭크 케이스, 상부 케이스, 하부 케이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이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실린더가 있어요. 이 원통의 실린더가 그 안에 피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해요. 근데 압축을 할 때 이 간극이 크면 그 사이로 압축가스가 셉니다. 미연소 가스죠. 그게 압축가스가 새면서 이 크랭케이스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새는 거 혼합기가 새는 거 이거 연소된 게 아니고 연소가 안 돼 혼합기가 새는 거니까 주성분은 이 탄화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가 이렇게 나오는 곳은 배기가스로 나오는데요. 연료 증발가스 이렇게 배기가스로도 나오고요. 연료 증발가스로도 발생이 되고 블루바이 가스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해서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탄화수소 배출 비율 보면 배기 파이프, 그러니까 머플러죠. 머플러 쪽으로 한 60%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랭크 케이스, 좀 전에 이 실린더와 피스톤 간격이 큰데 이쪽으로 새는 것이 한 25%가 됩니다. 적지 않은 양이죠. 25%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 탱크 및 공급 라인에서 한 15% 정도. 우리가 이거 CO는 언제 가장 많이, 연료 증발가스는 언제가 지금 가장 많이 발생될까요? 계절별로 봤을 때. 여름이겠죠? 왜냐면 여름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차 안에 타면 어떻게 돼요? 엄청 뜨겁죠? 실내가. 그렇기 때문에 증발가스도 이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자, 탄소와, HC는요,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눈의 점막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연료 증발가스입니다. 연료 증발가스는 연료 탱크나 연료 장치 내에 연료의 증발에 의한 가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료 탱크 안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주성분이. 그래서 이거는 캐니스터에서 포집을 해줍니다. 모아서 다시 흡기 계통으로 다시 보내주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성분은 마찬가지 탄화수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지수산화물입니다. 지수산화물. 그래서 이게 한때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한때 비모 회사 때문에 한참 문제가 많아서 시끄러웠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지금 지수산화물이.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데요. 연소실 온도가 2000도 이상.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연소할 때 보면 2000도 이상의 연소가 그 온도가 생겨요. 우리가 폭발할 때. 그래서 그 이상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면 실내가 아니고요. 배기가스 중에 이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주는 겁니다. 연소 온도를. 어떻게 줄이냐면, 자, 이지아를 설치를 해서요. 연소실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은 감소하나 연소효율이 저하된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배기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 연소실 다시 보내면 그 연소 온도가, 그러니까 어차피 배기가스잖아요. 우리가 배기가스이기 때문에 그걸 흡기 쪽으로 해서 다시 연소실로 보내주면 대신 엔진 출력을 최소로 하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걸 낮춘다 해서 무조건 그냥 막 보내면 안 되고요. 퍼센트가 한 15% 이 정도에서 범위 내에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연소 온도가 낮아지면 그때 NOx,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배기가스를 다시 보내니까 연소 효율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연소 효율은 떨어집니다. 출력은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가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공기의 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77% 질소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연소로는 간단히 산화하지 않습니다. 산화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고온에서 공기와 산화해갖고 질소산화물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데요. 지금 이 상태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배수가 공해가 떨어지고 나오겠죠. 그럼 이제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게 융합이 되고 여기에 안개가 같이 이렇게 도시에 있는 안개랑 융합이 되면 광학 스모그 현상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자성 물질입니다. P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요즘 핫하고 되어 있는데, 자, 디젤 차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성 물질은 크기가 미세에서 75% 이상이 직경 1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엄청 작은 1마이크로면 엄청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하로 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입자가 주성부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입자가. 그래서 호흡기에 쉽게 흡입되며 점막에 염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최근 논문에 의하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자성 물질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확대해 놓은 건데 그냥 이런 고체탄소, 그 다음에 용해성 유기화합물, 그 다음에 흡착된 탄화수소, 황산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존입니다. 오존인데 이게 오존이 우리가 성층권에 있는 대기권 그쪽에 있는 오존은 상당히 우리 사람한테 인류한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우리가 자외선 바로 쐬면 암 걸리고 피부암 같은 게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상에 있는 오존은 우리한테 아주 치명적입니다. 오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이건 차단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건 마스크로 해서 차단이 되지만 오존은 마스크로 차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존 발령이 이렇게 나면 그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NO 질소산화물과 HC가 태양에너지하에서 화학 반응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존의 이제 발생 원인을 보시면 여기에
자동차 및 공장 배출가스 등에서 함유된 NOx,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공장 배출가스예요.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NOx하고 탄화수소, HC 등이 태양빛에서 반응을 해갖고요, 오존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구조도 있고요. 우리가 오존을 보시면 농도별 인체 영향이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0.12 ppm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오존주의보 발령 기준이에요. 발령 기준이 0.12 ppm입니다. 0.12 ppm.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호흡기가 자극이 되고요, 기침이라든가 아니면 눈물 같은 것이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18 ppm 정도 되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0.37 ppm 정도면 가벼운 운동 중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5 ppm이다. 그러면 호흡곤란, 마른 기침이 나고요. 가슴이 이제 답답하면 정상인들도 답답할 정도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ppm 정도가 되면 점막을, 우리가 점막 하면 눈이라든가 코 이런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치매를 입는 거. 그 다음에 5에서 한 10 ppm 정도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발생이 되면 최대한 외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시면 오존주의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통계에서도 보시면 2015년에는 133회가 발령이 됐어요. 근데 2019년 작년입니다. 작년은 489회입니다. 그래서 3배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입니다. EGR입니다. EGR. EGR에서 세부적으로 나가시면, 자, 배기가스 내에 질소산화물을 저감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가장 크게 있는 게 NOx. 얘는 딱 EGR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 NOx. 질소산화물을 줄여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일부를 혼합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제가. 일부를 갖다 혼합기, 약 15% 정도. 연소실리들은 그 혼합기라고 하는데요. 그 혼합기 15% 정도를 얘가 차지하고 있는데, 흡입계통으로 다시 보냅니다. 재순환시켜서 연소시 최고 온도. 아까 2000도 이상이 되면 많이 발생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고 온도를 내려서 질소산화물을 생성을 저감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연소 온도를 무조건 낮춘다는 거. 근데 이 EGR의 장점들을 이렇게 보시면, EGR은 엔진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먹보다 작아요. 제 주먹 한 반만 해요, EGR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돈 들어가지도 않고요. 또 엔진에 차지하지도 않고 부피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설치하기도 좀 편하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 EGR은 일본에서 먼저 발전이 됐죠. 개발이 됐는데 지금 그래서 한참 몇십 년이 지난 상태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비용이 저렴합니다. EGR은 비싼 부품이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매연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건 단점입니다. 처리해서 후처리 장치, 예를 들면 DPF를 추가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엔진들이 지금 점점 이제 환경에 문제가, 배출가스 문제가 생기니까, 예전에 이거 EGR 하나만 달았어도 됐는데 지금은 자꾸 뭔가 거기다 부수적으로 자꾸 답니다. 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뒤에 나오겠지만 차량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차는 복잡해질수록 고장이 잘 납니다. 단순한 게 차는 적게 나오는데 지금 자꾸 규제가 유로 6 기준을 가니까, 유로 기준을 가니까 자꾸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피스톤입니다. 여기 실린더고, 아까 이 사이 간극이 크면 이 사이로 가스가, 이게 여기 연소실이에요. 여기가 이걸 샌다고 그랬죠, 이 사이로. 그래서 여기 실린더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연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배기가스 이렇게 와서요, 여기 쿨러 식혀줘요. 배기가스가 상당히 뜨겁죠. 그걸 그냥 바로 흡기로 보내주면 최적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쿨러링을 시켜요. 배기가스를 시켜서 다시 흡기 계통으로 이쪽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3원 촉매 장치입니다. 3원 촉매 장치인데 지금
가솔린 기관에 배기가스 중 유해한가스 세 가지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3원인에서 CO, 일산화탄소, HC 탄화수소, 그 다음에 질소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변환하기 위해서 장착된 후처리 정치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만드지도 한참 되는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담체 안에는 우리가 또 여기 백금이라든가 팔라듐, 로듐 이런 비싼 금속들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되고요. 이게 비쌉니다. 이 부품 가격도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배기가스가 우리가 나옵니다. 연소실에서 폭발을 하면 거기에 CO, 일산화탄소라든가 HC, 그다음에 NOx 이런 지수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일로 들어옵니다. 배기가스는 배기 머플러, 배기달기관을 통해서 이 촉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촉매 보시면 이따 그림이 나오겠지만 구멍이 벌집처럼 아주 구멍들이 많이 뚫린 구멍들이 있어요. 그 사이로 해서 거치면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것은 뭐냐면 CO2,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H2O, 물, 수증기. 그래서 아까 머플러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H2O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질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다는 거. 자, 이제 후처리 장치입니다. 후처리 장치. 후처리 장치가 있는데요. 디젤 기관의 대표적인 유해 배출 가스입니다. 그래서 입자쌍 물질. 그래서 PM이라고 그랬죠. PM. 그래서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NO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연소 후 배출되는 디젤 배기가스를 저감하고자 장착된 촉매 및 포집 장치를 후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후처리 장치. 그래서 후처리 장치, 자 보시면 후처리 배출가스 저감 장치로는 뭐가 있냐면 DOC가 있고요. 요거 그다음에 DPF가 있고 SCR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가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후처리 장치의 적용은 필수입니다. 요즘 자꾸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를 장착을 안 하고는 배출가스를 기준을 못 맞춥니다.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준이 이렇게 되죠. 자, 이 편은 지금 디젤차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서부터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유로6를 적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유로6가 SCR 요소수를 요즘 차들 보시면 요소수 뭐 주유소에서 팔고 그러죠. 요소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적용식이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적용됐고요. 지금 기준은 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0.4 이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1.5 이하. 그 다음에 미세먼지 PM이죠. 0.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01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화수소는 0.13 이하가 돼요. 그래서 요거랑 여러분들 보시면 뭐 유로 3하고 이거 비교해서도 많은 차이가 있죠. 여기 3이랑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이 기준이 점점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세대만 쓰고 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돼요. 우리 지구에는 이거는 우리 다음 세계에도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기술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DOC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면촉매장치와 비슷하게 그겁니다. 이것도 구조가. 그래서 DOC는 산화촉매 필터로 해갖고 배기가스 내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촉매 반응을 통해서 저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터 시스템 대비 입자성 물질은 PM이 저감 성능은 30% 수준입니다. 지금 저감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기에는 좀 썼는데 지금은 DOC는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연이 일로 들어와서 DOC 이쪽 들어오면서 ACC나 CO 같은 게 작아지죠. 발생량이 줄이고요. PM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를 줄여줘서 배출해주고 있고요. NOx 같은 경우는 줄여줘서 이렇게 유기성, 용해성을 이걸 줄여주는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면 되죠. 이제. 이거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이거 편집할 거니까 상관없죠? 아, 그래도 마지막 정리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예, 이제부터 다음 거.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DPF입니다. DPF라 해서 뭐 흔하게 지금 많이 달려 있죠. 모두 차에 보면 연식이 예를 들어서 2000년식 같은 경우는 없는 차들은 DPF 장착 그리고 아마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다니는 차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젤 미리자 필터입니다. 필터. 그래서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입자성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필터로 포집 모아주는 겁니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시킵니다. 이거 연소시켜서 제거하는 배기 후처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장치인데요. 이걸 꾸준하게 우리 소비자가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걸 뭐 관리를 안 한다든가 막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걸 할 줄 모르면 뭐가 되냐면 출력이 이게 여기가 막히거나 이쪽에서 막히거나 배기압에서 막히거나 그러면 출력이라는 연비가 아주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운전석에 계기판에 이렇게 경고등이 뜹니다. 뜨게 되면 요거 뜨면 가까운 정비소 가서 점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진이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엔진에서 나온 가스를 여기 DPF 장치, DPF 장치에서 해서 걸러서 환원을 시키고 일부 태워요. 태워서 다시 배기가스 대기 중으로 배출을 시키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DPF의 소재는 코디어라이트와 탄화규소입니다. 탄화규소. 그래서 요거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나는데 이 사이로 하면서 걸러주는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DPF 차량이 이렇게 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은 이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가 보면 사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심하면 뭐 여기가 빨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막혀갖고. 근데 이렇게 막히면 배기가 안 나가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안 나가면 출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배기를 딱 뽑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면 이렇게 부서지고요.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실수하는 소비자들이 우리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DPF 차량은 전용 오일을 써야 돼요. DPF. 우리 보면 오일들이 LPG도 엔진 오일이 LPG 전용이 또 있듯이 옛날에는 그냥 다 썼는데 지금은 세분화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게 최적화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오일을 써야 이런 현상이 적게 발생. 안 생긴다는 할 수는 없죠. 근데 적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CR입니다. SCR이 있는데요. 이거는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입니다. 그래서 디젤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기 후처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 SCR은 우리가 여러분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질소산화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산화탄소도 한 65에서 한 85%를 좀 저감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요즘 나오는 차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보면 연료량 대비 6% 정도의 요소수를 써야 됩니다. 6% 정도. 연료를 100일로 봤을 때 6% 정도의 요소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계속 채워야 됩니다. 주유하듯이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가장 친환경적인 디젤 엔진 장치입니다. 현재로서 이게 가장 좋은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SCR가 EGR 이제 특징에 보시면 SCR 같은 엔진 출력 감소가 없습니다. 근데 EGR은 배기가스를 다시 보내니까 출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다음 연비가 향상이 돼요. 얘는 이걸 하면서. 근데 얘는 EGR은 배기가스를 다시 보내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져요. 그다음에 요 SCR은 유로 6에 대응해서 만든 차량입니다. 배기 장치, 저감 장치죠. 근데 요거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EGR은 지금 쓸 수가 혼자만 EGR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 부수 장치 및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단점이죠. 왜냐면 요소수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에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연료 탱크에 보시면 주유구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 요소수통이 이렇게 하나가 또 따로 있어요. 요소수 주입할 수 있는 옆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입구가. 어쨌든 이런
기존에 디젤차에 없던 걸 장착을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 부수장치 및 공간 필요가 없어요. 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먹보다 작기 때문에 크게 뭐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요소수를 주입해서 우리가 주행하다 보면 연료가 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연료가 떨어지면 기름을 넣듯이 요소수가 이제 주행하다 보면 떨어지면 계속 요소수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달다 보니까 차량의 전체적인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심하면 150에서 한 200 정도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자로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지금 이건 안 되니까 이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CR 시스템의 계략도 보시면 요소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처리하는 장치가 있죠. 데이터 집중 처리 장치. 그다음에 요소수를 또 주입해야 되겠죠. 주행하면서 아까 6% 연료 대비 한 6%를 주입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요소수를 분산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엔진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 NH3가 암모니아입니다. NOx가 질소산화물 이렇게 혼합이 돼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촉매 장치를 거치면 이렇게 물과 H2와 질소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배출가스 이제 측정하는 거 검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출가스 측정은 배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머플러죠. 머플러를 통해서 연소가스가 배출될 때 유해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배기가스 중에 내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것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건데요. 보시면 운행차 자동차에 배출가스 검사 전 준비사항도 있어요. 이걸 그냥 막 재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뭐 기계적인 조건을 확인한다. 그래서 엔진이 정상적인 엔진이어야 되겠죠. 엔진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엔진이 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변속기도 마찬가지죠. 정상이어야 되고요. 브레이크 장치도 정상. 그 다음에 배기 장치 등의 안전상 위험과 명백한 기계적인 결함이 없는 조건이어야 됩니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는 검사를 금지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을 예열을 해줘야 됩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 기상해갖고 바로 운동, 테니스 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뭐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듯이 자동차도 이걸 배기가스 측정하려면 이 차가 정상적인 워밍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 온도가 된 다음에 측정을 해야 정확한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검사 실시 전에 정상적인 온도를 충분히 예열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냉각 시스템. 검사 자동차의 정면에 송풍기를 설치하여 냉각 시스템을 보완한다. 자, 송풍기라는 얘기는 우리가 물론 냉각 시스템 회내, 우리 전동 회전이 돌긴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앞에 차량 앞에다가 선풍기 같은 거 송풍기를 달아놓으면 훨씬 냉각이 잘 되니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배기가스도 또 자연스럽게 그 바람 불면 이 부는 방향 쪽으로 빠지니까 이런 송풍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이어 상태 및 공기압. 그래서 타이어가 이제 뭐 찢어졌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면 파손이 되는 손상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규격이 또 그 사람들 보시면 타이어를 이렇게 이제 교환하다 보면 이게 동시에 두 개씩 이렇게 바꾸면 네 개가 바꾸면 가장 좋지만 두 개씩은 바꿔야 되는데 하나만 바꾸고 한쪽 안 바꾸는 경우도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기압 등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대 동력계에 자동차를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구동 쪽을 타이어들이 차대 동력계 롤러에 돌게끔 거기 차 바퀴가 올라가 있어요. 타이어가 올라가는데요. 롤러의 중심에 대칭이 되도록 롤러에 진입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는 됐고요. 그다음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방법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 해서 첫 번째가 휘발유, 알코올, 가스 사용 자동차. 우리가 그냥 휘발유 자동차라고요. 하나는 뭐 당연하게 그러면 경유차겠죠, 경유차.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설명하고 동영상으로 이제 넘어갈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휘발유 이거 검사하는데요. 무부하 검사가 있고요. 부하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및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관을, 그러니까
시료 채취가 아니라 프로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 머플러에다 꽂는 그건데요. 채취가 배기관 내에 30cm 이상 삽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링 상태에서 공회전 상태입니다. 아이들링이라는 건 공회전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 연료, 그 다음에 NOx도 뭐 측정하는데요.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거는 테스트하기는 뭐 이런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브를 이 안쪽에다 삽입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영상이 있을 거니까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하 검사입니다. 조금 전 거는 무부하 검사고요. 부하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가 실제로 배출하는 오염 물질의 양은 도로 부하 및 도로 여건에 따라 틀리겠죠. 부하 및 운행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 주행 상태를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인 부하 검사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하 검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시면 차량 총중량이 5.5톤 이하인 휘발유, 알코올, 가스 사용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어떻게 되냐면 ASM 2525 모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ASM 2525 모드는 뭐냐면 25마일이에요. 이게 25마일이 40km 정도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40km로 정속 주행을 합니다. 정속 주행을 하고 이때 주행할 때 도로에 부하가 걸리겠죠. 부하가 걸리는 거에 25%를 부하를 줍니다. 그래서 주면서 정속 주행을 하면서 이때 뭐냐면 CO,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 그다음에 지수산화물 이런 배출 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경유. 자, 무부하 검사가 있고요. 이것도 정차한 상태에서 기관을 최대 회전 속도까지 극가속시킬 때에 매연 배출량을 부분 유량 채취 방식의 광투가식 매연 측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광투가식입니다. 예전엔 여과지 방식으로 썼는데 지금은 못 쓰게 돼 있어요. 규제가. 그래서 광투가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좀 이따가 이제 무부하 검사하는 방법하고요. 이렇게 측정할 겁니다. 그다음에 부하 검사 방법이 또 있습니다. 부하. 그래서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에서 기관을 최대 출력에 전격 회전 속도에서 1모드가 또 있고요. 이 세 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격 회전 속도 90%에서 2모드가 있고요. 이런 방법들 한번 그걸 이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모드가 이렇게 해서 하고요. 70km 부분하고 100km를 초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모드는 여기에 90%, 3모드는 80% 이렇게 되죠. 전격 회전 속도에 3모드로 도로 부하를 가합니다. 그래서 1모드에서 최대 출력 및 회전 속도 그리고 각 모드에서 매연을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러그다운 3모드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기가스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동차 가솔린용 배출가스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배기가스 측정 기기입니다. 이 하는 방법은 전원을 일단 연결하고요. 전원 연결한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이게 전원 스위치를 킵니다. 그래서 전원 스위치가 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하면서요. 자, 연식이 2020년 이게 연식 나오고요. 이거 끝나면 이제 자체 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씩 이제 패스가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화면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IDY라는 또 이제 준비가 레디 상태입니다. 준비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측정을 누르면 됩니다. 측정 여기 버튼이 있으면 이 측정을 누르시면 이제 한 다음에 이 프로브를 배기가스 나오는 머플러에다가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값이 나오면
이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프린트.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여기 보시면 CO 0%가 나오죠. 요즘 차량은 거의 다 0%만 나옵니다. 그다음 ACC는 82 ppm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는 7.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정값은 2006년 이후에 나온 차량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 기준값은 CO는 1.0% 이하, 그다음 HC는 120 ppm 이하입니다. 그 기준에서 차량이 배기가스가 양호한지 불량인지를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운행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스 사용 자동차인데요. 기준은 보시면 뭐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우리가 승용자동차 예를 들면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2006년입니다. 2006년 1월 이후는 1.0% 이하, 120 pp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차들은 다 여기에 맞춰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더 기준이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강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06년 이 기준이 아직까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젤 배출가스 무바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연하는 방법이에요. 매연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좀 하면서 시간이 6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열하는데 시간 처음에 켜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6분 동안은 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중간에 편집을 해서 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측정하는 방법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디젤 매연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터기는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비에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흐는 방법은 전원을 켜는 방법, 전원을 먼저 전원선을 꽂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킵니다. 면 자, 이렇게 제품명하고 모델명하고 제품명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연식이 나옵니다. 2020년. 네, 날짜 오늘 9월 28일자 이렇게 날짜까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자체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 한 6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여기서 찍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잠깐 정해놓고 다 되면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팬이 도운 다음에 여기 또 한 3분 정도 돕니다. 그런 다음에 측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로 나오고 다시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측정할 수 있는 패스를 하면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0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시동을 걸어서 시경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모두 준비가 끝난 상태고, 아까 매연 테스트하기는 아까 전원을 켜놔서 워밍업을 시켜놨고요. 차량도 충분하게 시동을 걸어놔서 워밍업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제 측정할 준비는 끝났고요. 자, 측정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플러그를 갖다가 여기다 삽입하면 됩니다. 네,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정을 셋을 들어가서요. 자, 이 상태에서 X를 여기를 누른 다음에 셋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기준값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5년 이하를 2005년식 같은 경우는 뭐 40%가 되어 있고요. 뭐 이 차량 같은 2013년식입니다. 그러면 13년식 같은 경우는 기준값은 20% 이하인데요. 얘는 터보 차저가 달려있기 때문에 5%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5%에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리고 올리는 값은 이렇게 이걸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25%에 해놓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셋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셋. 그러면 이제
AC 1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측정할 수 있다는 준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불이 4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셋 버튼을 다시 한번 누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측정 준비가 퍼센트가 나오죠. 자, 이제 측정 준비가 됐습니다. 자, 최대 밟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됐으면 끝났죠. 그러면 다시 한번 셋 누르면 두 번째 AC2가 나옵니다. 두 번째 측정할 준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4개가. 자, 다시 한번 셋을 누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최대한 밟아주세요. 네, 셋을 한번 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치워야 되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시면 자, 밟아주세요. 자, 5% 이상 차이가 안 나면 이 패스가 뜹니다. 근데 5% 이상 차이가 나면 5번까지 측정합니다. 5번까지.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5%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로 넘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측정이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값을 모르지 않습니까? 값을 모를 때 제가 그걸 출력을 하면 됩니다. 프린터를 누르시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6.7%가 나왔고요. 2차는 4.2%, 3차는 3.3%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4%입니다. 4%. 그래서 5% 이상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3번만 하고 패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만약 5%가 넘어간다, 편차가 5% 이상이다 그러면 5번까지 측정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매연 측정하는 것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 소형 기준에 이제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개정이 됐습니다. 2016년에. 그 전까지는 2008년 1월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는 20%였습니다. 매연이. 근데 2016년부터는 16년 9월 1일부터는 10%로 줄었습니다. 이 기준을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더하냐면, 자, 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과급기나 중간 냉각기, 인터쿨러죠. 이런 부착한 경우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 이 허용 기준 10%잖아요. 예를 들어서 20%, 10% 이렇게 됐는데 배출 허용 기준은 무부하 극가속 검사 방법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에 무조건 5%를 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정값이 10%지만 다 요즘 달려있잖아요. 터보라든가 이렇게 과급기가. 그러니까 5%를 더 해야 됩니다. 15%, 25%, 45%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